본 영상은 공익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 1:1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 근래 날씨가 좀 따뜻해지더니만 또 미세먼지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서 선생님들 활동하는데 조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선생님들과 같이 약 한 20회에 걸쳐서 재미있게 풀어보는 한자 한문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정태현입니다. 선생님들 사실 제가 복지관 여기저기 몇 군데 강의를 하는데 복지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사실 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복지관 중에서도 보면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역시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음악을 한다거나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인기가 많고 비율도 상당히 좀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문학 쪽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한자 한문을 선생님들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재미없는 과목을 들으신다고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정말 그 치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인데 가르치는 것보다도 선생님들의 그 열정에 대해서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은 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제 한자 한문입니다. 한자 한문인데 거기 보면은 한자에 대해서 그 한자에 대해서 낱말도 들어있고 그 한자 한문 낱말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 내외 정도가 되고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한자 한문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듣는 분들이 좀 이게 지루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그 고사성어라든가 고사성어를 알듯 하면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고전구절 중에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쓰는 고전구절 어려운 것 말고 그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한시 같은 것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시 같은 것도 넣어놨습니다. 다 그 한자하고 한문하고 관계되는 그런 겁니다. 또 이제 한자 수수께끼라든가 재미있는 그런 것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한자 한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 파악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한자 한문 수준에 맞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가장 좋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아마 저보다도 한자 한문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조금 모르고 한자 초급부터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강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느 수준에서 강의를 해야 맞느냐 강사가 가장 큰 고민이 실제 그겁니다.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초급자도 들을 수 있고 또 저보다도 덜 잘 아시는 고급자분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한다, 복습한다 셈치고 들으시면 될 겁니다. 한자 한문이 주로 이제 우리 생활에 나오는 생활 한자를 다 이렇게 거의 넣어 놨습니다. 급수로 따지면 한 4급이라든가 3급 수준 되는 한자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쓰는 한자입니다. 근데 그 한자를 풀이하다 보면은 초급자분들은 그 한자를 파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7급, 8급, 9급 한자도 제가 설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들어보시면은 뭐 이해가 되시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로 강의를 하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자든지 공부든지 무슨 공부든지 그 다음에 운동이든지 취미든지 간에 뭐든지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것 없이 중간에 배우면은 항상 그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 원점으로 기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해란 말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자 한문에 대한 기초를 한번 다 아신 얘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기초에 대해서 한번 우선 좀 짚어보고 다음에 이제 한자 본격적인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듬여서 한자 기초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데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래서 한자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자가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자를 복희시의 팔괘라는 게 있습니다. 팔괘. 복희라는 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삼망오제 때 나오는 아주 전설상의 황제입니다. 중국에서는 거의 중국의 시조라고 봐도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주역 있지 않습니까? 주역에 보면 그 괴가 있습니다. 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호로서 인생이라든가 자연의 그 철학을 밝힌 그런 책입니다. 주역 그러면 그냥 점치는 책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동양고전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주역의 괴가 우리 태극기에도 4개 주역의 괴를 이렇게 따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거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것이 이게 괴입니다. 그죠? 이게 8개 괴가 있는데, 8개 괴인데, 이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고, 이 괴가 결국 한자의 기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그때 그 복희시 살았을 때 안 살아봐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설상의 인물인 창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밭이라든가 땅에서 짐승의 발자국을 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상이에요. 똑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짐승 발자국이 다 틀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짐승 발자국이 이게 다 틀립니다. 상이합니다. 여기 착안해서 글자를 다르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학자들 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흙으로 구운 질그릇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 한 4000년경에 이 질그릇에 보니까, 질그릇 밖에 보니까 부호도 있고 그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이것이 한자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람이 그때 살아봐야지 뭐 확실한 그 문헌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추측으로 연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현재는 이 질그릇설이 대체적으로 다수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자가 이 질그릇에 나왔다. 이 질그릇이 청동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솥 같은 데도 글씨가 써여지고, 그 다음에 그 거북이 등껍질에 나오는 각골문입니다만은 거기에도 글씨가 써여지고, 그 다음에 짐승 뼈에도 나오는 글씨가 써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라든가 해서라든가 예서라든가 이 질그릇의 기원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한자는 이래 중국에서 이런 학설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언제 들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부터 정확한 문헌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도 고조선이나 위만조선 때 들어왔지 않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고조선 때 벌써 중국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은 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자가 고조선 때 됐다. 또 어떤 학설은 위만조선의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연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위만조선을 세우면서 한자를 이렇게 가져왔다. 뭐 이런 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한자를 배우면서 한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별로 그게 재미가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뭐 역사 이야기라든가 이런 거는 재미가 있는데 굉장히 한자를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게 머리에 습득을 해야 되니까 재미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한자가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다행히 만들어 놓으니까 한자 몰라도 천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죠? 사실 지장이 없습니다. 한자 몰라도 무슨 뭐 직장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거나 조금은 지장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될까요? 한자를 왜 배워야 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외국에 당장 뭐 공항에만 가도 영어를 다 쓰니까 그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생활하는데 당장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근데 한자는 당장은 그렇게도 안 하거든요. 그럼 왜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문자, 우리가 말을 쓰는 거에 80% 이상이 한자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교실이라든가 교재라든가 강사라든가 뭐 운동장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다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를 우리 세종대왕님이 마련한 한글로 말을 해서 그렇지 본 뜻을 알려면은 다 그 한자어를 상세히 알아야만 그 정확한 뜻을 압니다. 복지관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냥 복자, 복지자예요. 복지관이라는 것은 보면은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인데 복과 이익을 주는 데가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복지관 자주 나오세요. 그러면은 복도 주고 이익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문자의 70%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말의 해석을 하면 한자가 필요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한자가 없으면은 문자 이해가 안 되는데 아예 문자를 이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 같이 많습니다. 작년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해프닝이 어떤 해프닝이 있었나 그러면은 어떤 카페에서 요즘 웹툰 작가, 만화 작가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만화 작가하고 그 고객들하고의 면담 스케줄을 받아가지고 한 200명인가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았어요. 받는데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그 인터넷 받는 과정에서 혼란이 와서 그 웹툰 작가가 속해 있는 카페에서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런 혼란을 겪어서 이게 심심한 사과를 한다. 이런 문구를 올렸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걸 올려놓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난리가 났어요. 야, 너는 잘못해놓고 심심하면 사과를 올리냐? 나는 안 심심한데. 뭐 이런 얘기가, 심심하다는 거는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 사과를 하나 심심한 거라는 거는 이 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쁠심자죠. 그죠?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쁠심자입니다. 이 심심을 얘기했거든요. 한자로 이렇게 써놨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한자를 전부 대부분 해석을 못한 거예요. 매우 깊이 사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과의 글을 다시 올렸는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거를 보면 한자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 오히려 성을 내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주최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한자를 알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또 하나, 선생님도 잘 아실 겁니다. 2011년도가 대선 때 그것도 하도 그냥 인터넷, 언론에서 말이 많아가지고 어떤 모정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했어요. 그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모정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언을 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날 기자가 방송에서 실제로 생방송 때 그랬어요. 어떤 대표가 대선에 누가 나오니까 상대방 대표를 무언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없을 무자죠, 그죠? 운이 없기를 빈다 이렇게 기자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방송에 막 나가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보좌관들이, 방송에 하는 보좌한 사람들이 급히 해결을 하긴 했는데 생방송에 막 이런 게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들어보면 무언 그러면은 일단 글씨가 이 글씨만 생각날 겁니다. 없을 무자에 운수 운자 이 글자만 생각하는데 이 무이라는 건 이 문 말고 이렇게 호반 무자에 운수 운자가 들어가는 무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자를 제대로 알았으면 기자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지식이 있느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도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게 무사가 전쟁에 나가서 운이 좋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기를 바란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해석 차이가. 왜 그래요? 한자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한자만 알았다면 이런 사례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한자가 필요한 겁니다. 또 그러면 하나만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약을 사면은 약의 그 사용 설명서라든가 이렇게 종이 안에 약 안에 보면은 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라, 성분이 먹어라, 어떻게 된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분명하게 복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용법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안 써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구투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경구투약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약봉지에 보면. 근데 요즘 아들은 그거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읽어봅니까? 이 경구투약이라 이렇게 써놓으면 요즘 애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한자를 모르면 이게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경구투약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경구투약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진할경자입니다. 진할경자 경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통과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입구자죠. 투자는 우리가 야구할 때 투구 쓰는데 던진다는 거죠. 그죠? 보낸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건 양약자입니다. 그러면 입을 경유해서 약을 보낸다. 입으로 먹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경구투약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기에 써놨나 그걸 생각해 보자고. 근데 한글로 쓰다면은 이게 10자 이상 돼요. 입으로 통해서 물을 해서 마셔야 된다. 이렇게 10자 이상이 되는. 그 4자만 써도 탁 이렇게 한글로 써놔도 이게 한문을 아는 사람은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실제적으로는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정확하게 언어 생활을 하고 내가 글을 짓고 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한자를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한글을 창제해놨지만은 창제한 이후에도 조선시대는 문헌이 보면 전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바로 알려면 그 문헌을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한자 한문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면 해프닝이 안 생기고 이렇게 하려면은 한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자를 만드는 법칙 육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육서. 요 서자는 글이라는 뜻도 의미가 되고 요게 문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6가지의 문자라는 뜻입니다. 육서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한자는 선생님들이 지금 몇 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자 정도가 한자가 총 몇 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몇 자가 되는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왜 말글이라는 거는 있었다가 없어지고 있었다가 없어지고 없어진 기록 자체가 정확하게 안 남아 있으면 지금까지 한자가 몇 자가 되는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자가 지금 5만 자 내외가 된다고 이렇게 추측을 났습니다. 5만 자 내외가. 5만 자 내외가. 5만 자는 엄청 많은 거죠.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한자는 한 3천에서 5천 자만 알면은 전혀 고문을 해석하고 뭐 하는데도 3천에서 5천 자 정도만 정확하게 알면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걸 뭐 한자를 가리키고 한문을 가리키고 하다 보니까 뭐 자격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한자 급수 자격증도 제가 특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 자격증도 특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급 하는데 보면은 한자가 대체적으로 한 6천자 정도 나오거든요. 6천자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 한 반 이상은 전혀 실생활에 못 들어봤던 얘기예요. 무슨 희한한 나물 이름이 다 나오고 진짜 반 이상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못 들어봤던 반 이상의 한자 중에서 반은 남았던 거 까만 같아요. 지금 안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3천자 5천자 정도만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뭘 하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육서라는 거는 이 한자가 이렇게 5만 자라 치자고요. 5만 자라고. 5만 자의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에 대해서 그 만들어진 과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과정 법칙이 있다고요. 이걸 분류해 보니까 법칙이 이 5만 자가 아무리 많은 한자라도 다 그 법칙 안에 들어가는 게 6가지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법칙이. 만들어진 근거 법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육서입니다. 6가지의 문자. 그리 어디든지 거기에는 다 속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육서를 강조하나 그러면은 육서라는 거 옛날에 어르신들, 올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한자 배울 때 아마 다 들었던 얘기일 겁니다. 왜 제가 다시 강조를 하나 그러면 제가 한자를 파자를 하고 한자라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상형 문자에 해당된다. 이건 형상 문자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육서라는 걸 모르면은 제가 저 혼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중요하게 이거는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6가지 법칙 중에서 맨 첫째가 상형 문자입니다. 요 상자가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코끼리 상자라고 하죠. 코끼리 상자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인데 여기에 의미는 그 모양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본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본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 상자죠. 그죠? 모양 상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상형 문자라는 것은 모양을 본뜬 문자라는 겁니다. 모양을 본뜬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을 보고 그대로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만 보면 그 글자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뭔 뜻인지 이해가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원래 한자, 중국 한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렸으니까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한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모양을 보면은 이게 바로 뜻을 알게 되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라 그러죠. 그죠? 뜻글자라 그러죠. 뜻글자. 요 글자만 보면은 뜻을 아니까 그림은 애들이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책상 그림 그려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그게 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글자라는. 근데
우리 한글이라든가 영어는 이에 비해서 소리 글자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음이라든가 모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파벳에서 그냥 출연해서 소리가 나는데 거기에 그냥 의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뜻글자, 소리 글자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뜻글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선생님들 교재에 나와 있는 예를 한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상형 문자가 되는지, 본뜬 글자가 되는지. 쉬운 글자 해일자를 한번 보죠. 해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돼 있다 모양이 조금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가 쭉쭉 됐다 현재는 해일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해일자입니다.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해일자를. 그러면 해가 동그란데 왜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한자는 이렇게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이 대나무 그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대나무나 붓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 각진 네모는 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해를 사실은 동그라미로 그려야 되는데 이 네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모로. 그래서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한글에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한자에는 동그라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모양이에요. 이걸 보면은 해를 생각해낸다는 뜻이에요. 모양 자체가 이 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 했으니까 달도 하면 오죠. 달월자의 달은 이건 둥근 달이하고 초생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생달. 이렇게 했다 모양이 이렇게까지 변했다가 현재 이 달월자가 된 겁니다. 요게 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요 모양을 본뜬 겁니다. 요게 달의 모양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가 산을 그림 그릴 때 산을 이렇게 그리죠. 산을 이렇게 그리죠. 봉우리가 이렇게 큰 봉우리가 있고 작은 봉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오다가 이 모습이 이렇게 됐다가 현재 정자에는 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게 큰 봉우리고 작은 봉우리입니다. 이 산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겁니다. 이것이 상형문자입니다. 이것이 상형문자. 이해가 가시죠? 그죠? 다 배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사문자입니다. 지는 이거 가르칠 지자죠, 그죠? 가르칠 지자입니다. 뭐를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뭘 가르친다는. 요 일사자 아닙니까, 그죠? 일사자입니다. 일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가르쳐서 뭐뭐로 하자. 서로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뭐뭐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중국의 문자가 다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상형 문자인데 물체가 있는 것은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지만은 상징적이라든가 물체가 없는 추상명사라든가 이런 거는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사문자입니다. 뭘 가리킨다는 의미는 서로 협의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가리키는데 점과 선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이거는 무엇으로 의미를 부여하자고 가리킨다는 그런 뜻. 이 기준점이 있는데 이 기준점 위에 점이라든가 선을 하나 껐어요. 요 다음에 기준점 밑에다 이렇게 선을 꺼놨어요. 그러니까 기준점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위 상자로 하자. 요거는 기준점 아래에 있으니까 요건 아래 하자로 하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왜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상자라든가 아래 하자라든가 이거는 왜 넣어놨어요? 이것이 없으면은 두 이자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두 개가 되니까 그죠? 빨리 쓰다 보면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임의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기준점 위에 있으니까 윗상, 이건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상. 위라든가 아래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과 선으로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일은
이런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선을 하나 꺼놓고는 하나라는 게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한일자로 하자. 또 두 개를 꺼서 두이자로 하자. 이렇게 만든 것이 지사문자입니다. 그러면은 상징적인 것을 이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상징적인 그 지사문자가 있고, 기존에 아까 얘기했듯이 상형문자의 어떤 점이라든가 선을 꺼서 지사문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나무 모양이죠, 그죠? 이게 나무 가지고 이게 뿌리입니다. 이 나무 목자를 상형화한 게 이게 나무 목자입니다. 이게 상형문자입니다. 근데 이 나무 목자에서 밑에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밑에를 가리키면. 밑에를 가리키니까 이게 뿌리죠, 그죠? 이게 뿌리라는 의미가 있고, 뿌리는 근본이죠, 그죠? 그래서 근본 본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위에를 이렇게 가리켰어요. 나무 뿌리 위는 어디입니까? 이 끝이잖아요, 그죠? 끝이죠. 그래서 끝, 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진 방법이 이게 지사문자입니다, 그죠?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회의문자입니다. 이거는 모일회자죠. 우리가 이건 많이 쓰잖아요. 그죠? 회합한다, 모일회자입니다. 요거는 뜻띠자입니다. 뜻이 모였다는 겁니다. 뜻이 모였다는 겁니다. 뜻이 모인 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까 상형문자라든가 지사문자에서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요거는 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는 어떻게 해요?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밝죠. 그죠? 그 다음에 달은 어떻게 해요? 달도 밝습니다. 달이 어두운 게 아닙니다. 밤에 보면 달이 뜨면 맞아요. 두 개 다 밝다는 의미를 가져온 겁니다. 요 뜻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두 개 글자를 합쳐서 다 밝다는 의미를 가져와서 이렇게 두 개 글자를 합쳐서 이게 밝다는 의미를 가져와서 밝을 명자를 만든 겁니다. 요것도 밝다는 뜻을 가져왔죠. 여기도 밝다는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뜻과 뜻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밭이죠, 그죠? 요거는 밭의 모양을 아까 얘기했듯이 상형문자로 밭의 모양을 만든 거죠. 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힘력자입니다. 요거는 뭐를 얘기하라고 하면 쟁기를 얘기합니다. 쟁기에 힘을 가해야 이렇게 밭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밭을 가는데 힘쓰는 사람, 옛날에 밭 가는데 힘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남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가 합해가지고 이게 사내의 남자가 되는 겁니다. 사내의 남자가 된 겁니다. 요 밭이라는 뜻을 가져왔고 힘이라는 뜻을 가져와서 이 사내의 남자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아까 나무 얘기했죠, 그죠? 나무는 상형문자, 나무 모양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두 개 합쳐졌어요. 나무라는 이 뜻이 두 개 합쳐졌어요.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꼭 두 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합쳐졌다는 건 여러 개 나무가 합쳐졌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두 개 합쳐지면 어때요? 숲을 님자가 되죠, 그죠? 숲을 님자를 만든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숲을 님자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회의문자입니다. 뜻을 모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회의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형성문자입니다. 요건 아까 모양이라 그랬죠, 그죠? 요건 소리 성자입니다.
이거는 모양의 뜻을 나타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상형 문자에서. 그래서 뜻을 나타내는 글자와 요거는 음이죠. 그죠? 소리니까. 음을 나타내는 것을 글자를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것이 형성 문자입니다. 우리 한자의 약 80% 이상이 대부분 이 형성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한자가 뜻글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확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음을 가져와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100% 이렇게 뜻글자라는 얘기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당연히 뜻글자라는 것은 모양만, 그 모양만 보고 그림을 보고 그 한자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소리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형성 문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뜻글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게 문이죠. 문 모양입니다. 문이 양쪽 문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는 양쪽 문의 모양입니다. 요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요게 문자죠. 그죠?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귀자죠. 귀 모양을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귀자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글자가 합해가지고 하나는 뜻을 가져오고 하나는 음을 가져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들을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들을 문자. 그럼 듣다는 것은 요 귀는 듣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요것이 뜻을 가져왔고 요 바깥의 문자는 요 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성 문자가 된 겁니다. 형성 문자가 된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죽순순자입니다. 그죠? 죽순순자. 죽순은 대나무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대나무 죽자의 뜻을 가져오고 요것이 열을 순자입니다. 열을 1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열을 순자입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음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형성 문자입니다. 근데 형성 문자라고 해서 전부 다 뜻을 가져오고 음을 가져오는 것만 아니고 음을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내에서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게 큰 바다 양자잖아요. 그죠? 큰 바다 양자. 그러면 바다니까 물이라는 요 뜻을 가져왔습니다. 바다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소금물이지만은. 가져왔고, 그 다음에 요 양자가 양양자입니다. 그죠? 큰 바다 양이니까 요 음을 가져왔습니다. 음을 가져왔는데 음만 가져온 것이 아니고 양이라는 것은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큰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큰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뜻이니까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크다는 의미까지도 가져온 겁니다. 큰 물이라는 뜻입니다. 큰 물. 큰 물이 뭡니까? 큰 바다 양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도 가져왔지만은 크다는 의미도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기둥주자죠. 그죠? 기둥주자입니다. 기둥주. 기둥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나무 목자가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주인주자, 그 다음에 중심, 주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중심, 주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이면은 중심이 되는 나무입니다. 중심이 되는 나무는 뭐예요? 기둥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나무라는 뜻을 가져오고 중심이라는 요 주자는 음도 가져왔지만은 이 중심이 된다는 의미까지도 가져온 겁니다. 그러한 형성 문자입니다. 근데 형성 문자는 지금 하면 요거 주자라든가 양자라든가는 음을 그대로 빌려왔는데 음이 그대로 빌려 안 하고 비슷하게 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비슷하게. 음을 똑같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게 가져오는 사례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거 강강자입니다. 그죠? 강강자입니다. 자, 강강자는 강이 물이니까 요 뜻을 가져왔죠. 요건 음을 가져왔습니다. 요 음이라는 것은 이게 장인,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장인이라는 게. 공자입니다. 공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자로 발음 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강자가 아니라도 공자하고 강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 공자의 음을 강자로 가져오면 정확하게 가져오지는 않아더라도 비슷하게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형성문자는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전주문자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자가 구를 전, 회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죠? 회전하다. 요거는, 요게 붙다는 뜻입니다. 그죠? 붙다. 우리가 주유하다 그럴 때 붙다. 그 다음에 물을 댄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물 대다. 또 줄을 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을 해서 줄을 다는 문자란 의미죠. 그죠? 줄을 단다. 줄을 다는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글씨가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다시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그 글자에다가 다른 글자의 음이라든가 음을 부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전해서 다른 걸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게 음악압자입니다. 음악압자. 요것은 이게 상형문자인데 뭐를 얘기하노 그러면은 검은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검은고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검은고. 검은고가 음악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음악 악자입니다. 음악 악자인데 음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즐겁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즐겁잖아요. 음악을 하면 대체적으로 즐겁잖아. 그래요. 그래서 요건 음악 악자로 쓰지만은 즐거우니까 즐겁다 그럴 때는 즐거울 락자로도 쓰자. 기왕 이 한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회전을 해서 줄을 달아서 다른 문자로도 써먹자. 귀하게 만들어 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즐거우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래서 즐거우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좋아할 요자까지 세 개로 이렇게 음이 이렇게 세 개로 바뀌면서 뜻도 이게 비슷하지만은 다른 이런 세 가지까지도 이게 바뀝니다. 이것이 전주문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요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건 악할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입니다. 악할 악자인데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좋아해요? 좋아 안 하잖아요. 그죠? 악하니까 이게 미워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미워하다 그럴 때는 미워할 오자로 나옵니다. 그냥 악할 악자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다른 문자, 줄을 다시 달아서 다른 문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악이 되면서 이렇게 의미도 조금씩 틀립니다. 이렇게 한 가지 지금 나와 있는 문자에서 다른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전주문자입니다. 근데 서로상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로상자 같은 경우에도 상인데 이거는 서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 재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돕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한자에는 한 가지 한자인데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전주문자의 일종입니다.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여러 가지 뜻입니다. 이것도 전주문자의 일종이라고 또 보는 학자도 많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차 문자 보겠습니다. 가짜는 이게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거짓. 그 다음 빌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리다. 요것도 빌릴 차자죠. 빌릴 차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리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빌리다, 여긴 임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임시라는 의미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빌리는 문자라는 뜻입니다. 뭘 빌려요? 음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 글자의 음만 이렇게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성어나 이태어라든가 이런 거는 글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만드는 글자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음만 빌려오는 겁니다. 거기 예를 들면은 이게 장정정자 두 개를 하면은 정정 그래서 이게 도끼 찍는 소리입니다. 도끼 찍는 소리. 도끼 찍는 소리니까 의성어죠. 그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장정정자, 고물의 정자에 이 음만 빌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외래어는 우리가 그 의미가 없이 한자로 표현하려면은 그 음만 그냥 빌려와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음만 빌려온 겁니다. 코카콜라 그럴 때는 이 표현하려고 뭐냐? 각국 가락 그러죠. 그죠? 그냥 오를 가자, 입구자, 오를 가자, 즐거울 낙자, 음만 빌려온 겁니다. 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 가락 그러면 이거 코카콜라라는 의미죠. 그죠? 코카콜라. 외래어. 그리고 미국 같은 지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그런 것도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은 굉장히 아름다운 밑자를 썼기나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아름다운 밑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아름다울 밑자에 이 음만 빌어온 겁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음만 빌려온 겁니다. 그것이 가차 문자입니다. 자, 육서는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상세히 설명할 텐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고 제가 한자 타차를 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 육서, 이 글자는 무슨 글자다, 음이 뭐고 부수가 뭐고 뜻이 뭐고 하는 얘기를 아마 무지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한자 기초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가기가 좀 시원해서 선생님들 한시나 잠깐 한수 읽고 그냥 마치는 거로 그래 하겠습니다. 주자의 문집 중에서 권학문, 권한다는 뜻이죠. 학문을 권한다는 그런 시의 맨 앞분에 그 네 구절 나오는 그런 겁니다. 주자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분의 어떤 해석이라든가를 반기를 들면은 사문단적에 걸리듯이 굉장히 이제 영향이 강한 송나라 분인데 강한 분입니다. 굉장히 그 유학에서는 성리학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공자를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분인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라든가 부모님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공부해라 소리 많이 들었죠. 공부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부도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도 제가 왜 책장에 이렇게 가져왔나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도 안 해도 내일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학문을 구원하는 시가 안 어울립니다만은 혹시라도 옛날에 그 많이 들었던 그런 시기 때문에 아마 다 아는 시일 겁니다. 쉽고. 그래서 여러 손자분들이나 아들한테도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되새김하면서 한번 그 해보시라고 제가 이 시를 가져온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자, 글씨 소년이죠. 적을 소자고, 요거는 바꿀 역자로 할 때는 역으로 있고, 쉽다 그럴 때는 이자로 있습니다. 여기는 이자로 이어져 쉽다는 뜻입니다. 늙을 노자입니다. 배울 학자, 어려울 난자, 이룰 성자입니다. 촌자는 마디촌자입니다. 마디 그러면은 요거는 한 약 3cm. 마디 그러면 선생님들 요 손가락 한 마디를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손가락 한 마디가 아닙니다. 이 촌자는 이게 손인데 여기를 얘기합니다. 요 점이 요 손인데 여기를 얘기합니다. 손에 이렇게 끝에서부터 요 맥박 뛰는 데까지를 요거를 촌이라 그럽니다. 촌자, 마디촌자라 그럽니다. 요것이 한 3cm 정도 되죠. 그래서 1촌 한치 그러면은 굉장히 짧은 3cm를 얘기하는 겁니다. 빛광자의 그늘름자입니다. 불가, 병, 가벼울 경자죠. 그죠? 안일미자고 깨달을 각, 깨달을 때 각자입니다. 지당은 다 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봄춘자의 불조자의 꿈몽자입니다. 그죠? 요거는 계단 개자, 섬돌 개자라고 하는데 섬돌이라는 게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전자 오동나무 오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입자입니다. 요거는 이추성, 이미 이자입니다. 그죠? 이미 이자입니다. 가을 추자의 소리 성자입니다. 여기를 한번 끊어볼게요. 소년이 주어입니다. 그죠? 소년은 쉽습니다. 소년이 쉬워요.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늙기가 쉽답니다. 어릴 때도 나이가 금방 먹는다. 그런 뜻입니다. 학난성이라는 학문은 어렵습니다. 이루기가 어렵다. 학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계속 공부를 해도 완성되고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 뜻입니다. 뭐 이해가 가시죠? 소년은 굉장히 하면은 나이가 금방 먹고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데 가만히 있어도 노년이 돼요. 근데 학문은 이루기가 어려워요. 이 빨리 가는데 학문 이루기가 어려운데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학문은 한 게 없고 나이만 늙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일촌광음 불가경. 일촌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죠. 요 한치니까 굉장히 짧은 걸 얘기합니다. 광음은 이건 해를 얘기하고 음은 달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이 바뀐다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일촌광음이라는 것은. 일촌광음이 불가하다. 어떻게 해서는 안 돼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지 뭐. 아이고 1시간 놀고 2시 후에 공부하지.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가벼이 하면은 시간만 가고 배우는 것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각이라는 건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깨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뭐를 못 깨요? 못이라 그랬죠. 못가에 있는 봄풀이죠. 봄풀이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이 말은 뭔 뜻이냐 그러면 봄이 왔는데 풀이 꿈에서 깨어나서 점점 자라서 봄이 한창 무르익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이른 봄에 이른 봄이 이제 시작도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꿈에서 아직 풀을 못 깨어났으니까 시작도 안 됐는데 계전이라는 것은 앞 계단 섬돌 앞에 오동나무 잎입니다. 그죠? 오동나무 잎이 이미 가을 소리를 알린다 이 뜻입니다. 봄이 온 듯 말 듯 할 때 벌써 가을에 접어들 기운이 있기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소년이 늙기는 쉬운데 학문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서 일총광음 조금의 시간이라도 가볍게 보지 말고 조금의 시간이라도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봄이 왔다고 이렇게 아른아른 끓고 풀이 나오는 듯 하다가 보면은 어느 세월에 훌쩍 가을이 돼가지고 오동나무 잎이 벌써 이렇게 소리를 내는 가을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그냥 이 간단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학문에 굉장히 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직시적으로 보여주는 시입니다. 옛날에 많이 들었던 시입니다. 학교 책에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이 시를 아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 뜻을 다시 한번 의미를 해보고 또 여기에 나오는 시를 하면서도 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글자도 이 글자를 다시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쉬운 글자를 가져온 겁니다. 다 알더라도 다시 한번 음미해보라고 첫 시간에 이런 쉬운 한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1시간 동안 별 재미없는 수업 듣느라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